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뇌를 쓰는 겁니다. 뇌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들에는 가벼운 걷기 활동을 하거나 대화를 한다던가 신문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숫자 계산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시는 등 손을 쓰고 우리 뇌를 사용하는 생활을 계속 지속한다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가장 아마 화두인 고민거리를 갖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치매입니다. 선생님, 이 치매가 걸렸다 했을 때 이거를 먹고 나을 수 있는 그런 치료제가 있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현재 치매를 완치한다거나 완벽하게 예방을 해주는 약물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약은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춰주거나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치매약은 초기에 복용할수록 그 효과가 더 큽니다. 최근 들어서 길을 잘 잃어버리시다던가 물건을 잘 잃어버리시다던가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고 현관문의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시는 경우, 길을 헤매시는 경우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그렇게 기억력의 감소나 인지 기능에 문제점이 느껴지신다면 신속히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선생님, 그럼 이 치매약이라는 게 좀 미리 먹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아닙니다. 치매약은 증상이 생겼을 때 복용하시면 효과가 있는 거지 증상도 없는데 드신다고 약효가 미리미리 발현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뇌의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거를 억제하고 증상을 늦추는 것이 치매약의 효과인데 그 증상이 없는데 드신다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리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치매 예방에 좋다라는 몇 가지 좀 보조제가 있어요. 네. 은행잎도 있을 거고요. 예. 오메가3도 있고요. 네. 어떻게 이런 거는 되게 정말 보조제로서 또 효과가 좋은가요? 일부 연구에서는 이런 보조제들이 뇌혈류를 개선하거나 인지 기능을 개선시킨다는 결과가 있어요. 하지만 개인 간의 편차가 크고 우리 치매약처럼 임상적인 효과가 입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지 치매 초기에 그 약을 드시면서 보조제를 함께 드신다면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치매 예방에 중요한 게 또 이 사실은 이 약보다는 어떤 좀 생활 습관이다. 또 이런 말이 있는데. 네, 그렇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뇌를 쓰는 겁니다. 뇌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들에는 가벼운 걷기 활동을 하거나 대화를 한다던가 신문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숫자 계산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시는 등 손을 쓰고 우리 뇌를 사용하는 생활을 계속 지속한다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약사님이 약보다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되나요? 약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치매는 한번 발병하게 되면은 사실 돌이킬 수가 없는 질환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고지혈증약, 콜레스테롤약, 이런 약들은 치매만큼 무섭게 느껴지지 않으실 텐데요. 치매는 현재 아직 마땅한 완치의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도 매우 저하되기 때문에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선생님, 그럼 이 보조제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하면 이 보조제를 그냥 막 먹어도 되는 거예요? 고령자의 경우에는 간과 신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기저 질환에 따라 복용하고 계신 약물이 많죠. 그래서 주변에 입소문이나 권유로 몸에 좋다는 보조제나 식품들을 함부로 드시면 약물 상호작용이 발생할 위험도 크고 또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에 구입하여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관절염 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관절염 약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효과가 좋은 건가요? 그 약국에 오시는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 관절염 중에서 골관절염이라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와 반복되는 관절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만성 질환인데 완전히 완치보다는 통증 조절 그리고 진행을 이제 늦추는 것이 이제 치료 목표입니다.
그래서 환자에 따라 뭐 몇 주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약을 꾸준히 복용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관절염 약에는 소염 진통제가 꼭 들어가는데 이 약은 어쩔 수 없이 속쓰림이나 소화불량과 같은 위장장애를 유발하게 됩니다. 약 드시는 분들이 이 불편함을 많이들 호소하세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약을 안 드시면은 통증 조절이 전혀 되지 않겠죠.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복에 빈속에 약을 드시지 마시고 식후에 드시되 30분 기다리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식후에 바로 약을 드세요. 약을 드시고 위장보호제를 함께 처방받아서 드신다면 훨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TV 이렇게 CF를 이렇게 보다 보면 뭐 글루코사민, 뭐 콘드로이틴, 그다음에 MSM 같은 어떤 그런 약품에 대한 광고를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 저는 이제 아프게 되면 사실 연골주사를 좀 많이 맞았던 좀 케이스인데 이런 약 같은 것도 실제로 먹으면 어떤 연골 재생이나 어떤 통증 완화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말씀하셨던 그 보조제는 통증 감소 효과보다는 연골 재생이나 유연성 개선을 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제예요. 다만 이제 개인차가 크고 심각한 관절염의 치료제로는 사용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처방받으신 약과 함께 같이 복용하신다면은 훨씬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굳이 뭐 통증이 없다 하면은 굳이 이런 보조제 같은 거를 먹을 필요는 없을까요? 통증이 없으셔도 이 보조제는 연세가 있으시다면은 꾸준히 복용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어르신들 경우에는 관절, 마모랑 그쪽의 붓기로 인해서 통증이 알게 모르게 만성적으로 진행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 보조제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엄마 아빠께 정리하는 차원에서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약물 상호작용과 복약 관리입니다. 자, 약물 상호작용이란 무엇인지 선생님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약물 상호작용은 말 그대로 두 가지 이상의 약을 이제 복용을 했을 때 몸속에서 그 약끼리 서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말해요. 우리가 약을 먹게 되면은 그 약이 바로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우리 몸속에서 약효를 나타낼 수 있는 성분으로 바뀌고 그것이 우리 몸속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마지막에는 밖으로 배설, 소변이나 대변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약이 흡수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은 약이 효과가 너무 과하게 발현되거나 쉽게 설명드리면 약을 드셨을 때 약효가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약효가 감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자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어떤 약물이 또 있을까요? 네,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약물이 아주 많은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흔히들 피떡이라고 알고 계시는 혈전 덩어리가 이렇게 생기지 않게 하는 약 중에 와파린이라고 있는데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와파린은 비타민 K가 많이 들어간 뭐 시금치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잎 채소를 많이 드시게 되면 이 약효가 감소할 수가 있어서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뇨약 많이 드시죠? 당뇨약 중에 메트포르민이라는 성분의 약이 있는데 이 약은 CT 검사 같은 거를 위해서 조영제를 투여받게 되면은 메트포르민과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제 우리 혈중에 젖산이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검사일 앞뒤로 한 이틀은 메트포르민을 복용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또 콜레스테롤 약도 드실 텐데 이 콜레스테롤도 상호작용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이제 특정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면은 약효가 너무 증가하거나 부작용도 따라서 올라갈 수 있게 돼요. 약물 상호작용을 피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게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연세가 있으실수록 드시는 약의 종류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약물 상호작용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시는지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약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외우실 수는 없고 그 처방전을 받으시거나 약봉투를 받으셨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약의 목록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두셨다가 이제 다른 과의 진료를 받으실 때 보여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참 우픈 얘기인데요. 우리 엄마 아빠가 드시는 약을 보면 사실 좀 놀라요. 왜냐하면 그 알약을 다 이렇게 개봉을 해서 봤더니 이 약 알수가 한 10가지 이상이었던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약만 드셔도 배가 부를 것 같은데 이게 약이 많아서 이거 먹는 것도 사실 좀 어려운데 이럴 때 복약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약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챙겨 드시기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이 약을 제 시간에 알맞게 드시기 위해서는 정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약을 받으시면 한 곳에 잘 모아두셔서 분실을 방지하셔야 돼요. 아마 한 군데에서만 처방받아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보다는 여러 군데 진료과를 돌면서 약을 처방받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되면 진료받으시는 과도 다양하고 가는 날짜도 다르고 약을 드시는 일수도 다르고 많이 복잡하실 거예요. 또 어떤 약은 이렇게 포장지를 이렇게 제거하게 되면은 그 약이 쉽게 물러지고 끈적거리게 되기 때문에 약 포장지에 함께 이렇게 조제를 못 해드리고 따로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많이들 함께 챙겨 드시는 거를 잊어버리시기도 하고 약을 통째로 분실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만 드시는 약인데 아침, 저녁 두 번 다 드시고 중간부터 드실 약이 없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번거로우셔도 알약 케이스나 정리함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매일매일 또는 일주일 단위로 드셔야 되는 약을 시간대별로 잘 분류 작업해 주신다면 약을 잘 챙겨 드시는데 훨씬 도움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스마트폰 알람 기능이나 약물 복용을 관리해주는 어플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약을 마음대로 끊었다가 다시 드시다가 이렇게 조절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약 드시기가 힘드시고 가짓수가 너무 많고 귀찮거나 속이 불편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약을 스스로 조절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하지만 만성질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기나 근육통과 같이 며칠 드시면 좋아지시는 질환이 아니에요. 의사나 약사와의 상담 없이 마음대로 약을 조절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식습관, 그리고 가벼운 운동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네, 우리 엄마 아빠들 어떻게 얘기 잘 들으셨나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약을 임의로 좀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복용 패턴 자체를 좀 불규칙하게 가져가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절대로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꼭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함께 이 보조제를 드시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때까지 우리 엄마 아빠들 식사 잘 챙겨 드시고요. 건강하세요. 오늘 영상이 우리 엄마 아빠에게 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